지난 8월 공개된 2023년 버전 중국의 표준 지도는 발표와 동시에 국경을 맞댄 나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영토 분쟁 중에 있거나 중국이 소유권을 주장했던 지역들이 모두 중국의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구글 지도로 볼 때 점선으로 된 국경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지역들은 법적인 소유권을 인정받지 않더라도 더 강한 나라가 무력으로 실질 지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중국이 이곳들을 자국에 포함시켜 공식 지도로 발표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와 다른 국경의 지도를 제작하거나 혹은 중국에 반입할 경우 정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중국인들은 이 지도만을 사용할 테니 다른 나라 사람들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지도가 논란이 된 나라는 한두 곳이 아닙니다. 몇 개의 나라가 얽혀 있을까요? 중국의 새로운 지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는 내륙의 4개국과 남중국해 연안의 4개국, 그리고 대만, 일본입니다. 일본은 갸오이다오라고 표기된 센카쿠 제도에 대해 재차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했습니다. 대만 역시 중국의 통치를 받은 적이 없는 주권국이라며 지도 발표를 비난했죠. 동남아 국가들은 남중국해의 해안 경계선에 대해 분노했는데요. 중국은 바다의 국경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얼핏 봐도 중국 영해가 심하게 넓은 느낌이 들죠. 이는 전체 남중국해의 90%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 지역은 해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군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각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국 영해에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쏘기도 했죠. 이미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경계선이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내륙으로 들어오면 의외의 나라들이 중국과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미얀마와 부탄, 네팔입니다. 중국은 국경 분쟁이 있는 곳에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중국해의 암초에 건설한 인공섬들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섬들은 국제법상 영토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5년이나 10년 후에는 이것을 근거로 영해권 주장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국경이 명확한 이 나라들에도 도로나 군사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약소국 입장에서는 아시아 최강대국이 국경으로 다가오는 것에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긴 국경 중 중국과 가장 분쟁이 치열한 곳은 어디일까요? 정치 경제적으로는 대만 혹은 일본일 수도 있지만 실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충돌 면에서는 인도입니다. 네팔, 부탄과의 마찰은 어찌 보면 이 거대한 나라들 사이의 역학관계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카슈미르, 시킴, 그리고 아루나찰 프라데시주에서 양국은 여러 차례 물리적 충돌을 빚어왔습니다. 핵을 보유한 두 나라는 확전을 피하기 위해 교전 시 총과 폭탄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였고, 실제 2020년 이후 군사 충돌이 일어났을 당시 총 대신 돌과 못을 박은 몽둥이 등의 원시적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들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2020년 9월엔 45년 만에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이유는 양국 사이의 국경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아직까지 국경이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이 분쟁의 기원은 19세기 영국령 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이 청나라였던 1868년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은 측량사를 불러 인도 카슈미르 지방과 중국 사이의 국경을 정합니다. 그리고 1913년 청나라가 무너지자 과거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티벳의 국경을 결정하기 위해 인도, 중화민국, 티벳 3국 간 회의를 주선하죠. 여기서 논의된 국경을 회담을 주선한 영국의 외무장관의 이름을 따 맥마흔 라인이라고 발표했는데요. 1차 대전 때 아랍인들에게 독립국가를 건설해주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던 그 맥마흔과 같은 사람입니다. 중화민국은 영국과 티벳 사이에 합의된 국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청나라의 속국이었던 티벳을 독립국도 외교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국이 결정한 티벳 경계선을 무시해버렸죠. 반면 1947년 독립한 인도 정부는 이 국경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인도 건국 초기 애매한 영토의 구분은 관습적으로 사용되던 것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화민국을 내쫓고 중국을 통일한 마오쩌둥은 이듬해인 1950년 티벳을 침공하여 합병합니다. 종교를 부정하는 중국 공산당은 달라이라마를 수장으로 하는 정교일치 국가인 티벳이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중국으로부터 독립주장까지 하니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죠. 영국에 침략당했다는 공통점을 가진 인도와 중국은 이전까지는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티벳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자 인도는 군대를 맥마한 라인 근처로 전진시켰고, 이에 중국은 인도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던 카슈미르의 악사이치 내 도로를 건설합니다. 티벳과 신장을 잇는 이 도로에 대해 인도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중국 지도에 표기된 것을 보고 뒤늦게 알게 되었죠. 이후로 양국의 관계가 냉랭해지기 시작했고,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국경 분쟁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959년 중국의 강압 통치에 대항하여 티벳에서 봉기가 일어나자 중국군은 이들을 무력으로 모두 진압해버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건너가 망명정부를 수립하면서 중국과 인도의 갈등은 급속히 악화됩니다. 결국 1962년 10월 20일 중국이 인도의 동쪽과 서쪽 국경을 동시에 공격함으로써 양국 간 전면전이 발발합니다. 전쟁의 양상은 일방적인 인도의 패배였죠. 인도 국경 수비대는 숫자나 장비에 있어서 중국군의 열세였고, 중국이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단순히 티벳 망명정부만으로 전쟁을 벌인 것은 아니었는데요. 1960년대 초에 국제 정세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중국은 대약진 운동 실패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소련의 후르쇼프가 개혁을 단행하여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중소관계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련이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자 중국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죠. 때마침 미국의 정찰기가 쿠바에 군사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전 세계의 관심은 쿠바의 미사일 기지로 쏠렸습니다. 미국과 소련 모두 아시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으니 이때가 공격하기에는 딱 좋은 때였겠죠.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는 전장과 그리 멀지 않은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인도의 네루 총리는 비동맹주의 노선을 잠시 포기하고 케네디 미 대통령에게 매달렸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인도남하는 마가에 있기에 벵골만의 항공모함을 급파했죠. 힘을 얻은 네루는 케네디에게 중국의 도시들을 폭격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단 며칠 만의 공세로 원했던 영토를 손에 넣은 중국은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돌연 휴전을 선언해버리고 전쟁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 전쟁으로 중국은 악사이친을 얻었지만 인도와의 국경 대부분은 합의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실질 통제선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불과 5년 후 시킴에서 일어난 전투로 양측은 또다시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인도의 보호령이었던 이 지역 사람들은 1975년 주민투표를 통해 인도의 합병을 선택합니다. 중국을 택해 내륙으로 고립되는 것보다는 인도가 낫다는 판단이었죠. 폭이 매우 좁아 닭의 목이라 불리는 이곳은 중국에서 인도 대륙으로 통하는 길목입니다. 이 군사적 요충지를 인도에 내준 중국은 옆나라 부탄 안에 도로와 시설들을 건설하면서 국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접경 지역은 히말라야 고산과 강 등으로 인해 자연지물로 경계를 정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높이 수천 미터의 험한 지형이 국경 획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죠. 경제적 이익이 없어 보이는 이 척박한 땅에 집착하는 것은 여러 정치적 목적 외에도 국경을 사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장 위구르와 티벳 자치구 등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인근 식민지들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중국은 신장과 티벳을 점령한 후에도 여러 나라들과 영토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 문제에 대해 줄곧 단호한 자세를 취해왔죠. 그들의 새로운 지도는 앞으로 이 문제들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